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2023년도 2월 20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의 문제은행 첫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제1강은 1번부터 100번까지, 2강은 101번부터 200번까지, 오늘은 제3강이 되겠습니다. 201번부터 300번 문제, 20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전 중에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신호등이 모두 고장난 경우에 횡단보도 통과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항,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한다.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일시 정지한 다음에 통과해야 되겠죠. 2항,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한다. 그렇다고 빠르게 통과하면 언제 보행자가 나타날지 모르죠. 옳지 않는 얘기고요. 3항, 신호등 고장으로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서행할 필요가 없다. 일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서행해야 되겠죠. 맞지 않는 얘기고요. 4항,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다. 아주 올바르게 운전하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201번의 문제에서는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 외곽 도로라든가 시골길에는 이와 같이 인도가 별도로 없고 차도와 보행자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때 1항, 차도 중앙으로 보행한다. 보행자가 중앙으로 걸어가서는 위험하지요. 이 항이죠. 차도 우측으로 보행한다. 우측으로 걸어가는 것도 역시 위험합니다. 3항,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한다. 이와 같이 길 가장자리 구역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하는 것이 안전한 보행 방법이에요. 차마와 마주보지 않는 방향으로 보행한다. 마주보지 않는다고 하는 건 더더구나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원래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보행자만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행자 전용 도로에 차마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에 1항,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으로 진행한다. 위험하지요. 2항, 경음기를 울리면서 진행한다. 더더군다나 보행자에 방해를 주는 거고요. 3항,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된다. 보행자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걷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에 보행자를 무시하면서 속도를 내면 안 되겠죠. 보행자의 걸음걸이와 같은 속도로 가면서 안전하게 보행자 도로를 통행해야 됩니다. 4항, 보행자가 없는 경우 신속하게 진행한다. 비록 보행자가 없다 하지만 언제 보행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203번의 문제에서는 3항,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된다. 왜?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4번째 문제를 풀어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를 구분했는데 이와 같이 연석선, 돌로 인해서 구분했어요. 또는 이와 같은 펜스를 통해서 구분해 놓은 것, 또 안전 표지판으로 구분해 놓은 것, 이것은 바로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해요. 이 길을 뭐라고 한다? 보도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 아니고 횡단보도 아니고요. 자전거 횡단도로도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205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 신호등이 전멸될 때 올바른 횡단 방법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보행자 신호는 녹색 신호등이죠. 녹색이 지금 어떻게 된다? 깜빡깜빡 전멸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바로 뭐예요? 곧 횡단보도 신호가 끊어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1항,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2항,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된다. 빨리 건너가야 되겠죠. 3항,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온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조금 걸어 나갔으면 깜빡깜빡 거린다. 되돌아오라는 거죠. 사항,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횡단보도 선상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전멸등으로 깜빡깜빡 거릴 때는 빨리 건너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따라서 205번째 문제는 횡단 방법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사항이 횡단 방법에서 옳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6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행해야 될 경우는 어느 경우냐 그랬어요. 1항,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은 보행자죠. 서행하는 게 아니라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2항,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에 외곽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3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4항,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걸 봤을 때 역시 보행자 우선 일시 정지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206번째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번째 문제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매시 얼마 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가로 안에 맞는 것 그랬어요. 고원식이라고 하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인 도로에 턱을 높여놓은 걸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차도에서 그 횡단보도에 페인트로만 설치되어 있고 차도와 횡단보도의 높이는 같잖아요. 그러나 고원식 횡단보도는요, 턱을 높여놓은 것, 횡단보도만 턱을 높여놓은 것, 이것을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얼마의 키로를 자동차가 더 이상 속도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30입니다. 따라서 30km 이하의 속도로 줄여야 될 곳, 안전을 유지해야 될 곳, 이런 곳은 이와 같이 차도에서 노면이 횡단보도를 높게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8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 중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경우 어느 경우가 주의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느냐는 거죠. 1항,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걸 봤을 때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2항,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 적색으로 깜빡깜빡 되어 있다. 자동차는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해야 됩니다. 3항, 어린이가 도로에서 노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정지해야 되겠죠. 4항,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의 전멸 신호일 때 노란불로 깜빡깜빡 할 때는요,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와 같이 신호등 또는 이와 같은 신호등이 있는데 노란불, 황색으로 깜빡깜빡 가릴 때가 있고요, 빨간불로서 깜빡깜빡 거릴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황색으로 깜빡깜빡 거릴 때는 서행하면서 주의를 파악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색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이 깜빡깜빡할 때는 어느 경우이든 간에 일단 정지하고 주위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은 X자형 횡단보도를 얘기합니다. 이때에 녹색불이 등화되어 있다. 어떻게 될까요? 1항, 정지해야 된다. 당연히 정지해야 됩니다. 2항,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진행한다? 안 돼요. 4항,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자, 대각선, 교차로에 X자형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녹색불이 들어와 있다. 모든 자동차는 다 일단 정지해 둬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10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걸 뭐라 그럴까요? 서행, 천천히 가는 거죠.
정차, 일단은 자동차가 5분 이내이지만 서 있는 거예요. 주차 5분 이상 서 있는 거. 사항 일시정지, 일시적으로 잠깐 서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일시정지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200 전동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 전동 휠체어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항상 보도로만 가야 되겠죠. 따라서 1항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가면 안 됩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갈 수 있지요. 보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가장자리로 갈 수 있다. 이건 인도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의료용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2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운행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1항 일반 도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2항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 이와 같이 운전하면 안 되겠죠. 3항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해서 좌회전할 수는 없다.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4항 반드시 서행해야 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그때그때 판단하고 실시해야 된다. 정확하게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213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몇 미터 이상으로 차로가 설치돼야 된다. 이 경우에 좌회전 전용 차로에 설치 등 부득이 인정되는 때에는 어느 정도 그 간격이죠. 어느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묶음 안에 들어가는 기준에 각각 맞는 것. 자, 자동차의 차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이것을 차로라고 그러죠. 중앙선을 중심으로서 1차로, 이쪽으로 1차로, 그 다음에 중앙선을 중심으로서 2차로, 2차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최소한 폭은 3m가 되도록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여건상 도저히 3m로 설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얼마? 2m 75cm 이상으로 도로가 설치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차로는 어느 정도 3m로 해야 된다. 그러나 최소한 아니라고 한다면 275cm 이상으로 도로가 설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차로가 구성되는 하나의 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4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게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 폭이 좁은 곳이죠. 1항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자동차는 앞지르기 할 때 좌측에 되는데 확인할 수 없으면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2항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3항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자동차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간다. 또 다른 자동차 안전거리가 충분하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앞지르기 할 수 있다는 거죠. 4항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214번째 문제는 만든 것. 앞차가 저속으로 가고 있고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충분할 때 이때는 비록 폭이 6m가 안 되는 우측 도로에서도 어떻게 한다?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15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서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해서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로. 참 복잡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고속도로상에서 많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대에 따라서 교통량에 따라서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이와 같이 신호등으로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곳은 갈 수 있고 이쪽은 지금 적색으로 됐으니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게 되면 이때도 이제 녹색으로 갈 수 있다.
그때그때 시간대라서 교통량에 따라서 변화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가변차로라고 얘기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16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무엇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 경우 무엇을 하는 차도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가로 안에 알맞는 것으로 짝지어지는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교차로에서 어느 경우 우회전하는 경우에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에는 보행자나 또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각각에 들어가는 가로 안의 것은 1항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따라서 가로마다 전부 우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7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어느 경우에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느냐 그죠? 따라서 차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에는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페인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흰색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흰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흰색과 실선으로 복선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이 이중으로 그려져 있는 차선이 있습니다. 자,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왼쪽이나 오른쪽 자동차들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모두 차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차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차가 왼쪽으로 전혀 차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터널 안에 이와 같이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또 횡단보도 직전에 이와 같이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흰색의 복선이 있어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얀 실선으로 되어 있다. 왼쪽에 있는 차 쪽은 점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는 실선을 보면 되겠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자동차는 점선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가고 있는 자동차 쪽에서는 실선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선이 이와 같이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차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차로에 그려져 있는 차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맞는 것 그랬어요. 1항 다리 위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교량에는요, 차로 변경하게 되면 위험이 그만큼 따라가기 때문에 실선으로 되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2항 차로를 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장소에서는요, 백색 점선의 점선으로 차선이 표시되어 있다. 아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3항 보도록 하죠. 차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는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어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차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장애물도 있지만 도로공사하고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안 가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때는 갈 수 있는 거죠. 옳지 않는 얘기고요. 4항 차로 변경 금지 장소이지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법규 위반이 아니다. 차로 변경 금지 장소에는 절대로 차로 변경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1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18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하고 다른 차량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꼬리물기라고 했을 때 이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꼬리물기라고 하는 것은 교차로에 비록 녹색 신호를 하더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을 보고 통행해야 되겠죠. 자, 1항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로 꼬리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꼬리물기를 하게 되면요, 모든 자동차들이 사방에서 정차가 되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엉키는 거죠. 따라서 교차로 안에서는 비록 내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들이 제대로 통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신을 넘어가지 않고
계속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꼬리물기를 예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을 꼬리물기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꼬리물기 하게 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9번째 문제를 봅니다. 고속도로의 가속차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가속차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또 졸음 쉼터 이런 데가 있죠. 거기에서 본차로로 들어갈 때 속도를 내고 본차로에 주행하는 자동차와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따라서 가속차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본차로로 들어가는 것을 가속차로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보도록 하죠. 가속차로가 어떤 차로냐 그런 거죠. 1항. 고속도로 주행 차량이 진출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도로인가요? 차로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고요. 2항.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가속하면서 본차로로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가속차로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2항입니다. 3항.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고자 하는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앞지르기 한다고 해가지고 속도를 내고 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본차로 자동차와 사고 날 염려가 되는 거죠. 맞지 않는 얘기. 4항. 오르막에서 대형 차량들의 속도가 감소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설치한 차로 오르막도로에 설치한 게 아니고요. 졸음쉼터, 휴게소 이런 데서 고속도로 본차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면서 본차로에 들어가는 속도와 거의 맞춰 가라. 그런 의미가 가속차로인 거예요. 따라서 219번째 문제는 정답이 2항이 되겠습니다. 220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에 잘못 진입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 행동은 뭐냐? 고속도로를 진입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1항. 갓길에 정차한 후 비상전멸 등을 켜고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요청한다 해서 잘못 들어온 길에 잘못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자, 2항. 이미 진입하였기 때문에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에 빠져나간다. 어떠한 그 인터체인지를 놓쳤다고 한다면 일단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가가지고 빠져나가서 회차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따라서 정확하게 2항으로서 고속도로 진입을 잘못했을 때 해야 될 행동의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3항. 비상전멸 등을 켜고 진입했던 길로 서서히 후진해서 빠져나온다. 큰 사고 납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가다가 인터체인지를 놓쳐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차가 오나오나면서 후진하는 차량이 간혹 있어요. 자주 사고 납니다. 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4항. 진입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턴해서 돌아온다. 고속도로인데 유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220번째 문제는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1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설치하고 있는 노면표지의 색이 잘못 연결된 거 그랬어요. 노면표지에 색이 있어요. 노면표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노면표지를 제대로 읽고 운행해야 되죠. 이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가는 방향이나 이것도 하나의 노면표지고요. 횡단보도 자체도 노면표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횡단보도 노면에 페인트로 안내해 주는 것이요. 노면표지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펠리컨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횡단보도가 앞에 있으니 서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횡단보도를 알려주는 서행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노란 선에 의해서 금거져 있는 게 있죠. 이것은 안전지대입니다. 어느 경우에든 간에 안전지대를 지나갈 수도 없고 안전지대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자동차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고장난 경우에 자동차가 있을 경우 그때에 그 순간 좀 어떤 소통에 대한 방해를 주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이 안전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지가 이런 표지가 있죠. 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이 앞이 횡단보도인데 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면서 경사진 곳이다 라고 알려주는 표지고요. 이와 같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보 표지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차로로 들어갈 때에
보통 보면 역삼각형.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 이와 같이 역삼각형 그려졌죠? 양보를 의미한다. 이 도로에서는 양보해야 된다. 다음 마름모꼴 있죠. 이것은 횡단보도가 이 앞에 있습니다. 알려주는 횡단보도 예고 표지고요. 또 노면에 이와 같이 사각형을 해서 빗선 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교차로 안에다가 그려져 놓고 교차로 안에서는 절대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주정차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꼬리 물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노면에 또 청색으로 쭉 그려져 있는 선이 있죠. 잘 아시죠? 이것은 버스 전용 차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려져 있는 선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노면 표시라고 그러죠. 다시 얘기하면 노면 표시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로의 어떤 분리예요. 차선으로서 되어 있고요. 실선으로 하얀 것은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결과적으로 버스 전용차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이패스에서는 파란색,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장착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고속도로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최근에 많은 도로에 이와 같이 노면에 녹색이라든가 또 분홍색, 이와 같이 차량을 유도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혹시나 잘 모르고 갈까 하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직진차로와 빠져나가는 길, 또 같이 빠져나가는 길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4.5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차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노면에는 하얀색, 중앙선은 황색, 또 내지는 하이패스는 청색, 또 버스 전용차로는 또 청색, 또 이와 같이 유도선이 되어 있는 색깔도 있다. 많은 색깔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운행해야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잘못 연결된 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지들은 노란색이다. 안전지대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다? 중앙선에 있는 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얀색으로 안전지대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같은 차로에 그려져 있는 안전지대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노란색, 중앙선 쪽에 안전지대가 많이 그려져 있죠. 따라서 안전지대는 노란색이다. 버스 전용 차로 색깔은 파란색, 맞는 얘기고요. 3항, 노면 색깔 유도선 표지는 분홍색, 연한 녹색 또는 녹색으로 되어 있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의 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린이 보호지역 안에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테두리는 무슨 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흰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틀린 것, 잘못된 것 그랬으니까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2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왼쪽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맞는 것. 자, 왼쪽 차로가 뭐냐? 고속도로의 차로를 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죠. 중앙분리대 바로 옆에 있는 차로를 우리가 1차로, 그 다음 차로를 2차로, 3차로, 4차로라고 불려드렸어요. 최근에 도로교통이 바뀌면서 중앙분리대 옆에 있는 차로는 추월차로라고 합니다. 1차로가 아니고 추월차로예요. 추월차로는요, 어느 때이든 간에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로다. 그리고 추월이 끝나면 바로 본차로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2차로로 불려졌던 것이 왼쪽 차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차로, 4차로 모두 다 오른쪽 차로라고 명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추월 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오른쪽 차로가 있는데 왼쪽 차로는 승용차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가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운행할 수가 있고요. 화물 자동차 입장에서는 왼쪽 차로로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대형 자동차, 화물차, 저속으로 가는 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추월 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만 쓰는 차로다. 추월이 끝나면 바로 본차로로 돌아야 된다. 꼭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자, 왼쪽 차로의 개념을 아시겠죠? 왼쪽 차로는 승용차, 경차나 소형차, 중형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대형차, 화물차, 저속 차량은 왼쪽 차로로 갈 수가 없다. 지정차로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문제 풀어봅니다. 따라서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뭐예요?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왼쪽 차로로 갈 수 있어요. 대형 왼쪽 차로 가서는 안 돼요. 화물자동차 왼쪽 차로가 아니라 오른쪽 차로, 특수자동차, 또 이륜자동차.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야 뭐 고속도로에 통행할 수 없지만 특수자동차나 이런 자동차들은 전부 다 오른쪽 차로로 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3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운행 시에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 지금 유턴이란 말이죠. 유턴이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선이 중앙선 부분에서 쭉 오다가 점선이 어떤 곳으로 흰선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다. 자, 정답이 뭘까요? 백색 점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24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을 설명이다. 잘못된 거 그랬어요. 자, 차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죠. 이와 같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양쪽에 차로가 있어서 중앙선은 노란색으로 그려져 놓고 양쪽 방향을 분리해 놨어요. 자, 이쪽은 오는 자동차, 이쪽은 가는 자동차라고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1차로, 2차로, 3차로. 중앙선을 중심해서 1차로, 2차로, 3차로. 중앙선을 중심해서 1차로, 2차로, 3차로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차로라고 하는 자체에서는 차선으로서 하얀색은 같은 방향에서 분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잘못된 걸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보도록 합니다. 1항,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중앙선 바로 옆에 있는 게 1차로 맞는 얘기죠. 2항, 느린 속도로 진행해서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통행하는 차로의 오른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만이 저속하는 자동차의 예의가 되겠죠. 따라서 맞는 얘기죠. 3항, 일방 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라고 한다. 인도 쪽에 있는 쪽을 일방 통행로 해서 1차로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일방 통행로이지만 제일 왼쪽부터 1차로, 2차로로 분류한다. 따라서 3항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4항,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모든 자동차는 2차로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이다. 그랬어요. 맞지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5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폭우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얼마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된다. 가로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 가시거리다. 안개가 끼었다. 또 많은 눈이 온다. 많은 비가 온다 했을 때 앞에 전방이 50m가 잘 안 보인다. 50m까지 정도는 보이는데 그 이상은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속도를 얼마로 줄여야 될까요? 규정되어 있는 속도 60으로 적혀 있는 곳, 80으로 적혀져 있는 곳, 30으로 적혀져 있지만 이와 같이 폭우 등으로 50m 후방 그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껴있고 이런 경우 마찬가지겠죠? 얼마? 속도를 반으로 툭 줄여야 된다. 100분의 50으로 줄여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26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다인승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세요. 그래서 다인승 전용 차로예요. 이때는 3명 이상의 승차한 승용자동차가 갈 수 있고요. 이에 3인 이상 승차한 화물자동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인 이상 승차한 역시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3명 이상이 타였을 때는 갈 수 있는 거고요. 2명 이상 승차, 이륜자동차 갈 수 없는 것, 다인승 전용 차로를 의미를 얘기합니다. 227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측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될 수 없는데 보행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든 하나의 폭, 이게 뭐다?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 이 자체를 뭐라고 그런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227번째 문제는 길 가장자리 구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8번째 문제입니다.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인 교차로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 1차로와 2차로가 다 좌회전할 수 있어요. 맞는 것. 1항. 승용자동차는 1차로로만 허용해서 좌회전하나요? 1, 2차로 좌회전할 수 있어요. 2항. 승용자동차는 2차로만 할 수 있나요? 1, 2차로 다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3항. 대형 승합자동차는 1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한다.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일 때 대형 자동차는 2차로로만 가야 돼요. 따라서 3항도 맞지 않는 거. 4항. 대형 승합자동차는 2차로만을 이용해서 좌회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맞는 것은 4항이 되겠습니다. 229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법 및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말이 안 되는 것 그랬어요. 자, 1항.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직진차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 아주 기본입니다. 2항.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할 때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부터 5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 당연히 가장자리는 보행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5cm 이상 떨어뜨린 상태에서 차를 주차하라. 그런 의미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3항 보도록 합니다. 3항. 자, 교차로에서 앞차가 우회전하려고 신호를 하는 경우 뒤따르는 자동차는 앞차의 진행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4항.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최저 속도는 매시 얼마죠? 30km입니다. 따라서 40km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 맞지 않는 것. 그래서 4항이 맞지 않는 것인데 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230번째 문제입니다. 자, 최고 속도 매시 100km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적재 중량 3톤의 화물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이느냐. 자, 고속도로에서는 승용 자동차는 최고 속도 얼마? 100km예요. 그러나 3톤, 1.5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얼마? 80km예요. 정답은 80km. 고속도로에서 화물 자동차 1.5톤 이상은 80km 이상으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231번째 문제입니다.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건 어느 때 통행할 수 없을까요? 좌측으로. 1항. 안전표시 등으로 앞질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앞질이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해서는 안 되겠죠. 1항이 맞는 얘기고요. 자, 2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어요. 3항.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좌측으로 가야 되겠죠. 맞는 얘기죠. 4항.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231번째 문제는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32번째 문제입니다. 교차로와 딜레마존과 통과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딜레마존이라는 건 뭐예요? 이럴까 저럴까 순간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딜레마존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어떨까요? 교차로 직전에서 신호가 순간 바뀔 때 넘어갈까 넘어가지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그 자체를 딜레마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죠. 횡단보도가 있다든가 정선이 있다든가 신호등이 바뀐다든가 이때 갈까 말까 움직일까 말까 이때 바로 딜레마존이라고 얘기해요. 자, 1항. 교차로 진입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전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당연히 딜레마존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죠. 2항.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에 당연히 해당되는 게 맞는 얘기죠. 3항.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앞바퀴가 정지선을 진입했다면 교차로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자, 정지선이 있는데 신호등이 녹색이에요. 넘어갔어요. 근데 순간 황색으로 됐다. 노란색 됐다. 그때는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지선 전에 황색불로 바뀐 걸 확인했다고 한다면 결코 정지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4항, 교차로에서 과속하는 상황일수록 딜레마 존은 더욱 짧아지게 되며 운전자의 결정도 그만큼 빨라진다, 늦어지고요. 그만큼 딜레 존이 그만큼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4항은 올바르지 않는 운전 방법도 되고 맞지 않는 거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은 차간거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표현된 거 그랬어요. 1항, 공주거리는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거리를 말한다. 2항, 정지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할 때 추돌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공주거리, 정지거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자동차가 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엑셀레이터 페달에다가 올려놓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가면서 자동차는 쭉 흔히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위험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악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옮깁니다. 그 브레이크 페달을 옮기는 이 순간, 이때 자동차는 그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엑셀레이터 페달도 안 밟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브레이크까지 듣기 전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공짜로 간다? 그래서 공주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공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공주거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자동차가 바로 서나요? 아니죠. 브레이크 페달을 쭉 밟아가면서 자동차는 갑니다. 제동된 상태죠. 이때 간 자동차의 거리를 뭐라 그런다? 제동거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위험물을 발견하고 자동차가 섰다라고 하는 것은 공주거리가 있어야 되고 제동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뭐라 그런다? 정지거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공주거리는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옮기는 그동안 간 자동차의 거리, 공주거리. 시간은 공주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자동차가 완전히 쓸 때까지 제동된 상태에 움직인 거리, 제동거리. 두 개 합친 것을 정지거리라고 해요. 자, 1항. 공주거리는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이때부터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겠죠. 이때를 뭐라 한다? 공주거리라고 그런다. 따라서 정확하게 공주거리를 설명을 한 거예요. 1항이 정답이 되고요. 2항. 정지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할 때 추돌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말한다. 정지거리는 아니고요. 이것은 차간거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2항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표현이고, 일단 정답 잘 표현된 건 1항으로서 정답이 나왔어요. 자, 3항은 어떤 게 틀렸나 봐요. 안전거리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말한다. 안전거리는 브레이크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가 앞차가 언제든 쓸 때에 내가 추돌하지 않는 그런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그러죠. 4항. 제동거리는 위험을 발견한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말한다.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작동된 때까지의 거리, 이걸 제동거리다. 따라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23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 어느 때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는 거, 교차로 안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황색 실선의 국도,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는 건 중앙선이에요.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터널 안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황색 점선의 지방도, 황색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차로가 많지 않았을 때, 이때는 앞에 오는 자동차의 상황을 보고 빨리 중앙선 넘어서 추월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앞지르기예요. 따라서 황색 점선의 지방도로, 지방도로 아닌 데는 보통 차로가 2차로, 3차로가 넘기 때문에 중앙 점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황색 점선의 지방도는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다. 이렇게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3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의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서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가다가 쓸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1항, 자동차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서행을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4시 30km 의미가 없습니다. 3항,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 속도 아니다.
앞차의 급정지 피할 수 있는 속도 아니다. 일단은 자동차가 가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낮은 속도, 느린 속도, 이것이 바로 서행이라고 하는 의미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23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은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하고요. 자, 1항목입니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규류일까요?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항이 틀린 얘기고요. 2항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3항은 또 어떤 게 틀렸을까요?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300만 원. 틀린 얘기고요. 4항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할 때 옳은 것. 자, 신호등이 없어요.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할까요? 1항 가급적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우회전하면 되나요? 위험하지요. 다음 2항 교차로에 선진 위반 차량이 통과한 후에 우회전함. 앞 교차로에서 먼저 나와 있는 자동차가 우회전한 다음에 따라가는 게 바람직하죠. 정확한 정답이 되겠고요. 3항 반대편에서 앞서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에 유의하면서 함께 우회전한다. 이때는 그 자동차가 먼저 보내고 가야 되겠죠. 안 된다. 같이 가면 안 된단 말이죠. 4항 폭이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우회전할 때에는 다른 자동차에 주의할 필요가 없나요? 어차피 넓든 좁든 간에 교차로상에서 또 우회전하는, 좌회전하는 경우는 모든 자동차에 주의하고 보행자에 주의해야 되겠죠. 2항이 정답입니다. 238번째 문제입니다. 신호기에 신호가 있고 차량 보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잘못된 것은 그래서요. 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자, 1항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아주 바람직한 얘기예요. 2항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인 경우에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그냥 우회전하면 되겠죠. 이때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일 것이고 보행자는 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자, 3항부터 갑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화살표 등화인 경우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 정지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예요. 4항 차량 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간에 다른 자동차 방해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면 안 된다.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4항이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방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1항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호에 따라서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통과해야 되나요? 결코 안 됩니다. 일시 정지하고 가야 되겠죠. 2항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는 항상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행해야 되나요? 좌회전할 때는 가장자리보다는 안쪽으로 통행을 해야 되겠죠. 3항 보도록 합니다.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행해야 된다. 우회전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 쪽을 따라서 서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얘기가 되니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항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그 앞을 신속히 통과해야 된다. 보행자하고 충돌할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정지거리란 설명으로 만든 것 그랬어요. 1항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최종적으로 정지한 거리, 이것은 제동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항 앞차가 급정지 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이것은 차간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3항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실제로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가 바로 정지거리예요. 그러니까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친 것을 정지거리라고 그러죠. 그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했다, 악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옮기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가지고 쭉 가서 딱 서는 거, 이것을 바로 정지거리라고 그러죠. 따라서 240번 문제는 3항이 정확하게 정지거리를 설명하고 있네요. 4항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거리, 이것은 바로 공주거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1번째 문제 봅니다. 자,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 어떻게 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을 올바르게 하느냐, 그런 거죠. 1항 신호등이 적색 전멸인 경우 서행한다. 적색 전멸이면 무조건 서야 되겠죠. 2항 신호등이 황색 전멸인 경우 빠르게 통행한다. 주의를 살피면서 서행한다. 안전하게 가야 된다. 서행해야 되겠어요. 3항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교차로 안에서는 절대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는 것, 맞는 이해가 되고요. 4항 교차로 접근 시에 전조등을 항상 상향으로 켜고 진행한다. 야간에 교차로 들어갈 때는 상향하게 되면 앞에 오는 자동차에 방해를 줘서 위험하죠. 따라서 하향해야 되죠. 따라서 241번째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24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하이패스 차로 설명 중 이용 방법이다. 가장 올바른 것. 하이패스는 뭐예요?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면서 어떤 그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그렇죠, 하이패스라고 그러죠. 자, 1항 하이패스 차로는 항상 1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일반 차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통과한다. 자, 하이패스 차로가 1차로만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때는 제일 가장자리 차로에도 하이패스 차로가 있고요. 요새는 또 승용자동차가 가는 하이패스 길, 또 화물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하이패스 길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딱 1차로만 있는 건 아니다. 자, 2항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유도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화물차다 전용차로이므로 주행차던 속도는 그대로 통과다. 화물자동차가 가는 하이패스 길은요, 황색으로 되어 있다. 파란색으로 되는 건 일반 승용차의 하이패스 길이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는 황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지 않는 거고요. 3항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통과 속도는 매시 30km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미리 감속하여 사용한다. 요새는 30km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차로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겠어요. 4항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도착지 요금소에 정산하면 된다. 하이패스의 길에 그 정산하는 기계가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때는 그냥 가서 도착지에서 돈으로 환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항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43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구간에 최고 속도 매시 60km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중 운전자 속도 준수 방법으로 맞는 것 그래서요. 자, 60km 이내로 주행하십시오라고 안전표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시 60km로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244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속도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 우리가 50, 30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50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서는 속도를 최고속도 50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지역 또 내지는 노인보호구역 지역은 30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라고 되는 게 5030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얼마? 매시 50km 이내로 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245번째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도심부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으로 맞는 것 어떤 거예요? 5030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46번째 문제를 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세요. 그랬어요. 비보호 좌회전은요, 녹색 불일 때 앞에 오는 자동차가 없을 때 슬쩍 가라,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 대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1항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는 반드시 녹색등에서 좌회전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2항 마주오는 차량이 모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적색등에서 좌회전하면 되나요? 안 된다. 녹색 신호 때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맞지 않는 것 하나가 맞는 게 나왔고요. 3항 보도록 합니다. 자, 녹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의무 위반으로 무조건 처벌받는다. 신호 위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맞는 얘기예요. 4항 적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아니다. 안전위반이 아니에요. 적색 등화는 신호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린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이와 같이 두 개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47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운행 중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지금 주행하고 옆에서 주행하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를 골라내라 그래서 1항 다른 자동차가 가까이 끼어들지 않도록 경운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간다. 난폭 운전하면 안 되겠죠? 1항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항 우측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수도 있어요.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좌측에 버스 정류장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맞는 얘기요. 4항 적색 신호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통과한다. 천천히 통과하면 적색일 때는 자동차가 쓰면 되죠. 적색 들어올 것이다. 빨리 간다. 위험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맞는 것 2항과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번째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도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냐 그런 거예요. 1항 차로를 변경할 때는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유 있게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2항 백색 실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백색 실선은 절대로 차로를 변경하면 안 돼요. 그 실선은 어디에 많이 있다? 쉽게 본다. 터널 안에 실선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차로 변경하면 안 돼요. 3항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만 해야 되겠죠. 4항 적색, 백색 점선 점선에서만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3항과 4항이 248번째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번째 문제를 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또 골라내라고 그러거든요. 자, 1항 방향 지시 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에 얼마 30m 이상의 후방에서 작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따라서 맞는 게 되겠고요. 2항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주의하면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다. 백색 실선은 절대로 차로 변경하면 안 돼요. 맞지 않는 얘기고요. 3항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한다. 맞는 얘기죠. 4항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운전한다. 신속하게 운전하면 안 되고요. 안전하게 서행으로 운전해야 된다. 정답은 맞는 거니까 1항과 3항이 맞는 거고요. 2항과 4항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50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를 할 때 운전 방법으로 옳은 것 두 가지 골라내라고 했어요. 1항 앞지를 시작할 때는 좌측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맞는 얘기죠. 2항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그 도로에 제한 속도 내에서 한다. 최고 속도 100km면 100km 내에서 추월을 해야 되지 120, 150km로 가면서 추월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항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절대로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해야 된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4항 앞차의 좌측으로 통과한 후에 후사경에 우측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는 빠르게 진입한다.
여유 있게 천천히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따라서 250번 문제는 1항과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의 안전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세요. 그랬어요. 1항.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지대는 고장난 차량이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곳이 안전지대죠. 어느 경우든 간에 안전지대에 자동차가 지나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2항. 황색 신호가 켜지게 되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서 교차로 내에 정지한다. 어느 경우에든 간에 교차로 내에서는 정지해서는 안 된다. 맞지 않는 얘기죠. 3항.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죠. 하나 맞는 얘기고요. 하나 더 골라보도록 하죠. 4항.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앞지르기 할 때는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항상 좌측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251번 문제는 3항과 4항이 맞는 것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52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에 뒤에서 긴급자동차가 오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로 맞는 것 그랬어요.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1항. 가속차로의 갓길로 진입하여 가속한다. 긴급자동차가 오고 있는데 막 갓길로 막 가속하면 안 되죠. 2항. 속도를 높여서 고속도로 진입 즉시 차로를 변경하여 긴급자동차를 통과시킨다. 움직이면서 통과시키면 안 되죠. 우측에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게 바람직한 거죠. 3항.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긴급자동차가 먼저 진입한 후에 진입한다. 갓길에 자동차가 서 있어서 긴급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통행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요. 4항. 고속도로에서는 정차나 서행은 위험하므로 현재 속도로 계속 주행한다. 좋은 얘기 같지만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는데 계속 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252번의 문제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3번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의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1항.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는 교차로 내에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아닙니다. 교차로 밖으로 나와서 우측에 서야 되겠죠. 2항.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당연히 진로를 양보해야 되겠죠. 따라서 2항이 맞는 거고요. 3항과 4항이 왜 틀렸는가 보도록 할까요?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통과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4항.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 자리에 그냥 서버리게 되면 긴급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3항과 4항도 맞지 않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254번째 문제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도중에 소방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접근할 경우에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1항. 교차를 피해서 일시 정지된다. 긴급자동차, 소방자동차한테 길을 양보하는 좋은 방법이죠. 1항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항. 즉시 현 위치에 정지한다. 그러면 소방자동차가 갈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3항.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결코 서행한다고 해서 긴급자동차, 소방자동차가 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따라서 3항도 맞지 않는 얘기고요. 4항.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한 후에 계속 지나간다. 신속하게 빠져나가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요. 항상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세워서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이고 안전한 운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5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긴급자동차에서는 특별한 예외를 주었어요. 그건 뭐냐? 신호 위반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끼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긴급하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긴급자동차에는 그러한 것들을 법규 위반 아닌 것으로 특별한 예외를 주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상이 아닌 것,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앞지르기 금지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보호는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보행자 보호한다는 게 우선이에요. 따라서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보행자 보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일반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56번째 문제 봅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군요. 자,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긴급하게 지금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있다, 또는 불이 나서 진화하러 간다, 이러한 그 수행 중인 걸 알려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자동차는 어떤 경우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는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자동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소방차 당연히죠. 구급차 마찬가지고요. 사항, 속도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움직이는 자동차, 그것은 긴급자동 사이렌 울리고 뭐 이렇게 필요한 장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7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하는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했죠. 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자, 1항 경음기를 울리면서 운행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항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그 다음에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된다. 정확하게 지적해준 말이 되겠어요. 따라서 긴급자동차는 이와 같이 제2항과 같이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한다. 그래서 긴급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이렌도 있고 경광등도 있어야 된다. 4항 특별한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긴급자동차는요, 긴급하게 사용하는 그 용도에만 사용하고 있을 때 긴급자동차가 되지, 긴급자동차가 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것은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면에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58번째 문제 봅니다. 일반 자동차가 생명에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에 긴급자동차에서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자, 긴급자동차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응급차라고 하는 앰뷸런스가 움직이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개념인데, 앰뷸런스가 적정하지 못하는 이동이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택시라든가 일반 승용차에 긴급한 병원에 후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긴급한 환자 입장에서 태우고 갔을 때 긴급자동차로서 인정을 받고 어떤 끼어들기도 또 내지는 신호위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자동차는 경광등이 없으니까 비상전멸등, 그 다음에 전조등,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행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면 되겠죠. 따라서 1항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긴급한 환자를 싣고 가는 일반 승용차가 언제 경찰서장의 허가까지 받아야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2항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고 한다면 병원에 긴급 환자를 후송하는 그 동안만큼은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되는 거죠. 3항 생명에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 전멸등, 말하자면 비상 깜빡이죠. 그 다음에 그 전조등,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행해야 된다. 4항 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해야 된다. 뭐 다른 자동차 호송을 받으면서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4항도 말이 안 되는 거고 258번째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자, 259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것, 어느 경우가 긴급자동차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1항 고장 수리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자동차가 정비공장에 차를 고치러 갈 때는 긴급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2항 생명에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예요. 긴급자동차는 응급차, 소방자동차, 혈액 운반차가 긴급자동차잖아요. 따라서 2항이 맞는 걸로 되고요. 3항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를 간다. 이건 긴급한 의무 상태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망도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4항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그 순간은 긴급자동차가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그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긴급하게 운행해야 될 때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긴급자동차다. 그때는 뭐다?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겠죠. 259번째 정답은 2항과 4항이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6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가 구급차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두 가지에 있어요. 1항 어떤 걸까요?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2항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만큼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2항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항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이 긴급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 할 수 있는 것이 긴급자동차예요. 그런 특례를 주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 3항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게 할 수도 있다. 이게 긴급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특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61번째 문제를 봅니다.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없는 것. 자, 소방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방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다?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안 매도 괜찮습니다. 음주운전, 어느 경우도 용납이 안 되죠. 따라서 긴급자동차를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 중앙선 침범 특례 주었어요. 신호위반 특례 주어서 할 수 있다. 긴급한 용도로 이동하고 있는 긴급자동차는요. 따라서 261번은 음주운전 절대 응급자동차 운전자도 특례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62번째 문제입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자동차 운행자는요, 얼마마다 3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교육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받느냐?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6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1항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장소에서 끼어들기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들은요. 3항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는 긴급자동차나 일반자동차나 똑같다. 따라서 긴급자동차가 할 수 없는 거예요. 3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4항 도로 통행 속도의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 긴급한 자동차니까 과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263번째 문제는 정답이 3항이 되겠습니다. 264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자, 수요를 위해서 피를 넣는 거죠. 수요를 위해서 긴급 운행 중인 혈액 공급 차량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 긴급 자동차예요. 혈액 운반 자동차가요. 그렇지만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당연하죠.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지요. 법정 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있어요. 긴급하니까. 그러나 4항 교통사고 현장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뺑소니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냥 뺑소니라는 자체에 특례를 안 주었다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264번은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5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를 맞는 거. 자, 긴급자동차는요, 소방자동차, 그 다음에 혈액운반자동차, 응급차는 시도경찰청장의 어떤 그때그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마냥 항상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러나 가스 누출 복구를 위해서 응급하게 필요한 자동차, 그때의 그 사업용 자동차, 가스가 어디 터졌대요. 빨리 가야 돼요. 이때는 긴급하게 신호 위반도 해야 되겠고 또 내지는 끼어들기도 해야 돼요. 그런 긴급 자동차의 어떤 그 특례를 받고 싶잖아요. 그때는 시도경찰청장이 그때 순간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265번째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266번째입니다.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 그랬어요. 지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은 지정해주지 않느냐.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긴급자동차로 그때그때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2항 긴급한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긴급한 우편물을 배달하는 동안만큼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을 해줘요. 3항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자격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4항 긴급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민방위 업무에 수행하는 기관용 자동차 역시 그 수행하는 순간만큼은 긴급자동차로서 지정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찰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서의 어떤 지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6번째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267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어요. 어느 경우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자, 1항 보도록 하죠. 소방자동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순찰을 해요. 비록 어떻게 보면은 화재는 안 났지만 순찰을 한다. 긴급자동차로서 운영을 합니다. 소방자동차가 진화만 하기 위해서 소방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서 운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 순찰하는 그 순간도 긴급자동차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2항 소방자동차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동하는 경우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정비공장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비공장까지 가는 그 자체는 긴급자동차의 용무로 활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2항이 여기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닌 것. 2항이 정답이고요. 3항 민방위 업무용 자동차가 그 본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되는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 그 순간은 뭘로 긴급자동차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항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 순찰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긴급한 자동차로서의 지정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항과 같이 소방자동차가 또 긴급자동차의 그 앰뷸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정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것은 긴급자동차로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68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 위반으로 맞는 것. 자,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게 가고 있지만 어느 경우는 법규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끼어들기라든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신호 위반. 이건 특례로서 법규 위반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법규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라 하더라도요. 1항 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100km로 주행하였다. 시속 100km로 간 거 자체는 과속이라 일반 도로에서 과속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특례를 받아서 법규 단속으로 위반이 아니다. 2항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모든 자동차는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 실선이 있으면 추월해서는 안 되죠. 말하자면 터널 안 이런 데서는 진로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긴급자동차는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규상에는 위반이지만 특례를 준다. 위반이 아니다 그런 거죠. 3항 우회전하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했다. 끼어들기 하는 자체도 긴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위반이 아니다. 4항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 출동이기 때문에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한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응급자동차가 나 급해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268번째 법규 위반이 되는 것은 4항 인명의 피해에 나는 교통사고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69번째 문제입니다.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어느 경우가 안 되느냐 그런 거죠. 소방자동차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경우. 2항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순찰하는 경우 이것은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순찰하는 경우는요. 자, 사망.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경광등 사용할 수 있어요. 사항.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도 역시 경광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어떤 도로 상태를 뭐 확인하기 위해서 쑥 순찰하는 그런 경우는 경광등을 켜면서 긴급자동차와 같이 활동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거죠. 자, 270번째 문제입니다. 자,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긴급한 자동차가 내가 운행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항. 모든 자동차는 좌측 가장자로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좌측 가장자로로 가면 안 돼요. 우측으로 가야 돼요. 자, 2항.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로를 피하여서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 긴급자동차가 양보하면 안 되지요. 따라서 1항과 2항은 말도 안 되는 거이고요. 3항.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된다. 자,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해가지고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는 얘기. 하나 더 골라내야 되죠. 4항.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 줘야 된다. 아주 얌전하게 잘하고 있는 운전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270번 문제는 3항과 4항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7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두 가지 어떤 것이 긴급자동차냐는 거죠. 1항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역시 긴급자동차로 인정을 해줍니다. 2항 수사기관의 자동차이지만 수사와 관련이 없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 요원들도 밥 먹으러 가야 되겠죠. 밥 먹으러 가는 동안에 긴급자동차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3항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출동하고 있는 군안자동차 또 견인자동차, 레카차죠. 이런 자동차들은 모두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4항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1항과 4항이 271번째 문제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272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어느 경우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또 운전자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냐 그런 거겠죠. 1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전멸등을 항상 깜빡깜빡 해줘야지 다른 자동차들이 일시정지 해주는 거죠. 맞는 얘기죠. 2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한다. 안전띠 꼭 매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운전자가 지켜야 될 의무예요. 3항으로 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이지만 부모가 같이 타고 있다.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4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운행 기록은 어린이가 탔을 때 또 학부모와 같이 탔을 때도 항상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4항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7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행자와 통행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될 장소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정지하고 가야 된다. 그것이 어디냐 그런 거예요. 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외곽도로나 시골길에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되는 도로가 있죠. 그때 중앙선마저도 없는 도로예요. 그때 뭐 일시정지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겠죠. 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2항이 일시정지해야 될 곳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는데 굳이 보행자 그쪽 가고 있는데 일시정지할 필요 없죠. 옆으로 서행하면 되겠고요. 도로 이외의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곳에서 정지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횡단보도 앞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274번째 문제입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가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한 상태로 주행 중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지금 어린이가 타고 있습니다. 주행 중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지금 간단 말이죠.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1항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를 하지 않는다. 설령 1차로로 가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가 2차로가 비어 있다고 해서 쓱 가버리면 안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앞은 앞질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1항이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올바른 운전 방법이에요. 2차로가 비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앞질이 가지 않는다. 자, 2차로로 앞질이가 주행한다. 2차로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가면 안 된단 말이죠. 3항 경음기를 누르면서 전방 차로를 비켜달라는 표시를 한다. 전조등 또 내지는 경음기 키우면서 가면 안 되죠. 4항 반대 차로의 상황을 주시한 후에 중앙선을 넘어서 앞질러 간다? 바쁘다 이런 건가요? 안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으면 결코 일시 정지하거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행해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275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것에서 설명으로 맞는 거예요. 1항 유치원이나 중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다. 중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아이들 있는 곳이 어린이 보호지역이 되는 것이죠. 2항 시장 등은 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시장 등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차를 통행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12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니다. 어린이는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얘기합니다. 4항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의 속도로 다녀야 됩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75번째 문제는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km로 주행했다. 규정속도 얼마죠? 30으로 했는데 40km로 갔어요. 10km를 초과해서 운행을 했어요. 이때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거. 과속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중대과실 12개 항목 특례법의 예외사항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항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면 형사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12대 중대과실은요. 2항 피해자와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당연히 맞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3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종합보험으로서 다 처리를 하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는 거예요. 4항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나요?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는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7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정원 기준으로 맞는 것. 어린이 통학버스로서의 운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몇 명 이상이어야 되냐? 승차정원 어린이 한 명을 1인으로 봤을 때 9인승 이상이 돼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4항. 9인승 이상 있네요. 따라서 4항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8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노란 차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는 운전자는 이와 같이 빨간 표시의 내용을 이렇게 펴가지고 백밀러 같이 폈다 굽게 되어 있죠. 알리도록 되어 있죠. 주변에. 자, 278번째 문제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8시 30분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매시 25km를 초과했어요. 위반한 경우에 벌점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경우냐?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때는 모든 범칙금 이런 것들이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하고 달리 두 배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 제한속도 25km를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30km에서 55km를 갔다는 거죠. 얼마? 벌점 30점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279번째 문제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한 경우 벌점이 얼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가고 어린이가 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리고 막 가는데 앞지르게 했다. 벌점 부과되죠. 얼마? 30점 벌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자의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것. 자,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 교육받아야 돼요. 얼마를 받아야 된다? 3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이에요. 3시간 이상. 다음 281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및 영유아 연령 기준으로 만든 것 그랬어요.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13살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3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13살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에는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다 따지고 보면 12살까지가 어린이다 보면 되겠고요. 영유아는 6세 미만이 맞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는 15세 미만 아니고요. 영유아는 7세 미만이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어린이는 13세 미만, 영유아는 6세 미만. 그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2번째 문제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13시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은 얼마냐? 자,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얼마죠? 6만 원입니다. 승용차 기준이에요. 6만 원이에요.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 더블이라고 그러죠?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12만 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83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가장 올바르게 운전하고 어린이가 보호자도 없이 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이 잘못이므로 무시하고 지나간다? 말이 안 되죠. 이야, 경운기를 울려서 겁을 준다? 왜 거기서 놀고 있어? 안 되지요. 일시 정지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지요. 비록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뭐 길 가장자리 같은 데서 놀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놀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 정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이다. 어린이를 조심하면서 급히 지나간다? 말이 안 된다. 283번은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번입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횡단보도 위를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네요. 도로교통법상 규정 및 운전자 행동으로 올바른 것 그랬어요. 어떤 것이 올바르냐? 자, 1항. 횡단보도 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된다? 맞는 얘기 같죠? 아닙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된다. 따라서 1항은 횡단보도 앞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어야 되는데 따라서 맞지 않는 것. 답이 아니에요. 2항. 신호등이 없는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일 경우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쳐도 횡단보도 내에서만 그 안에서만 쓰면 되나요? 안 돼요. 정지선 전에 꼭 서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틀린 얘기고요. 올바른 거 골라내라고 그랬으니까 1항, 2항은 다 틀린 얘기. 자, 3항 보도록 합니다. 자, 신호등이 없는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일 경우 신호등이 없으므로 어린이 뒤쪽으로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일시 정지해야 되는데 어린이 옆으로 그냥 슬쩍 서행으로 간다? 안 됩니다. 4항. 횡단보도 표지는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에 필요한 지점에 도로 양측에 설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건 정지선의 의미란 말이죠. 따라서 필요한 양측에 정해져 있다. 알아두셔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285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로 도로에서 정차해가지고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것을 알리는 전멸등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가 반대 차로에서 깜빡깜빡하면서 어린이 타고 내린다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항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된다.
일시 정지 꼭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다음에 천천히 가야 되겠죠. 1항이 정확하게 맞는 답으로 되어 있어요. 서행하면서 안전 확인을 한다? 아니다. 일시정지가 빠졌네요. 자, 2항 그대로 통과한다? 말도 안 되고요. 4항 경운기를 울리면서 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285번째는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번째입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의 조치형으로 틀린 거 그래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단 말이죠. 또 일반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치게 했다. 1항 바로 정차하여 어린이를 구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죠. 틀린 거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2항 어린이에 대한 구조치만 정확하게 마치면은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틀린 것은 2항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 조치만 하면 안 된다. 2항이 정답이 되겠고 틀린 거니까요. 3항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4항 교통사고 사실을 다른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신호하는 등 후속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간혹 사고가 나게 되면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사고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앞으로 내가 어떡하지, 나한테 어떤 처벌이 있지, 이런 걱정하다 보면 그 순간에 다른 자동차가 와서 특히나 야간에서는 그 추돌로 인해서 어떤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가끔 방송을 통해서도 아시고 계시죠? 특히나 운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286번째 틀린 것은 어린이 구조치했다고 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8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는 어린이를 자동차가 충격했네요. 자, 골목길에 제가 튀어나왔다, 어쩔 수 없이 충돌했다 하십시다. 자, 어린이는 외견상 다친 것이 없어 보여요. 다친 것 같지 않아. 괜찮다. 또 애가 괜찮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운전자 행동으로 맞는 것. 자, 비록 살짝 부딪힌 것 같아요. 어린이가 또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가던 길을 가면 된다.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나 어린이를 다치고 성인을 다치고 교통사고 사람이 다친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의 의미가 어디에서 12대 중대과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는 자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운전자가 그냥 가면 된다? 가면 안 된다. 어린이에 대한 병원의 후송 또 내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알리고 자기의 신분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틀린 거예요. 2항 어린이의 피해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아니다.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다. 이것은 어린이가 이틀 후에, 일주일 후에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비록 지금 현재 외관상은 아프다고 하지는 않고 또 어린이도 놀래가지고 괜찮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게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사망이 어떤 거예요?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현장을 벗어난다. 아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병원의 후송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또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부모에게 알리고요. 중요한 얘기죠. 3. 어린이 과실이므로 어린이가 잘못하긴 했어요. 운전자는 어린이의 연락처는 확인하고 그냥 가버렸나? 네 잘못이야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288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주체는 누구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누구다? 그건 바로 그 지역의 시도지사이라고 보면 돼요. 시장 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8번째 문제는 2항이 정답이고요. 다음 289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것이냐? 맞는 것 두 가지예요. 1항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100m 이내의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어린이 학교에 정문을 중심으로 해요. 정문, 주출입문을 정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300m까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100m는 틀린 얘기. 2항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2배로 가중된단 말이죠. 가중된다, 2배로 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2개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자, 3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자, 어린이가 걸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으로 켜지는 거죠. 그 신호의 시간은 어떻게 한다? 어린이가 아주 느리게 가는 시간을 재서 그 시간을 맞추는 거죠. 어린이가 빨리 가는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맞는 얘기니까 곤란해서 4항.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 된다. 가중된다. 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또 하나가 더 나와서 2항과 4항이 289번째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90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 2개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1항.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 방법과 같다? 안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때는 일단 정지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서행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다른 차와 다른 곳에서의 운행 방법과 같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틀린 얘기고요. 2항.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안전을 확인한 후 선행해야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는데 중앙선이 없어서 서로 이렇게 교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때 저쪽에서 오는 자동차 그때에 서행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일시 정지하고 서행해야 된다. 그냥 서행하면 안 된다. 맞지 않는 거, 맞는 거 골라내라고 그랬으니까요. 2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으니까 3항과 4항이 맞는 이해가 되겠죠. 봅시다.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맞는 얘기가 되고요. 4항.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에 동일 차로로 그 차로 바로 옆 차량은 일시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해야 된다. 따라서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 그러면 일시정지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어린이가 갈 때는 항상 일시정지하고 간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는 곳에서요.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4항도 맞는 얘기 2가지 골라냈으니까 3항과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91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전거 통행 방법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 1항.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되겠죠.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겠죠. 맞는 얘기예요. 자, 2항.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올바르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자전거 통행 방법에 맞는 것 1항과 2항. 근데 뭐예요? 틀린 거 골라내라고 했으니까 다음이 되겠죠. 3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고요. 안전표시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하고 자전거 자체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틀린 거 골라내라고 그랬으니까요. 답이 아직 안 나왔죠? 4항이 되겠죠.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죠. 타고 간다. 이것은 안 된다. 횡단보도는 자전거는 끌고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틀린 거 골라내라고 했으니까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부령, 어떤 부처가 같이 하는 거죠. 공동부령 기관으로 만든 것 그랬어요. 1항 보도록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맞아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교육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그 다음에 교통부 공동부령이다. 따라서 틀린 이해가 됐어요. 보건복지부가 들어가 있어서요. 2항. 노인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부령인가요? 아닙니다. 노인보호구역은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환경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예요. 따라서 1항과 2항이 맞지 않는 거고요. 다음 3항 봅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만든다. 맞는 얘기예요. 장애인 보호구역은 보건복지부가 들어가요. 따라서 사망이 정답이고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는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예요.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부가 들어갔네요. 국토교통부는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사망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93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에 의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방법. 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 어떻게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1항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야 된다. 아주 올바르게 운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이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1항이고요. 2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전멸등을 표시할 때 깜빡깜빡한다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유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일시 정지하고 가야 되죠. 안 되죠. 틀린 얘기고요. 3항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에 반대방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오던 속도로 그냥 진행하면 되나요? 안 된다. 일시 정지된다. 맞지 않는 얘기.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고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나요? 절대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항과 4항도 역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94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세요. 그랬어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1항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시장 군수한테 신고해서 증명서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맞지 않는 거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음 2항 어린이 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 정원 9인승 어린이를 한 명으로 봤을 때 어린이 한 명을요 1인으로 본다는 거죠.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9인승 이상이 되어야만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가 정답으로 체크를 2항으로 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 다음 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됐어요.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헐어가지고 못 쓰게 됐습니다는 그 자체를 보여줘야 된다. 증명서. 못 쓰게 된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자동차 좌측 상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를 해줘요. 그것은 자동차 앞면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붙일까요? 앞유리에 운전석에 앉아 좌측 운전석 좌측에 붙이면 시야가 가려서 안 되죠. 우측 상단에 붙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틀린 얘기죠. 좌측 상단이 아니라 우측 상단이다. 따라서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95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를 승하차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 그래서 어느 경우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어떻게 승하차하는 게 안전하냐 그런 거예요. 1항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멸등 장치를 작동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다른 자동차를 깜빡깜빡하게 해가지고 전멸등을 켜면서 어린이들이 지금 타고 내립니다. 승차, 하차하고 있습니다. 알리라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올바른 얘기죠. 2항 교통이 혼잡한 경우 전멸등을 잠시 끄고 영유아를 승하차 시킨다? 말도 안 되죠. 아무리 교통이 혼잡해도 전멸등을 켜야 되는 거죠. 3항 영유아를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에 내려주고 바로 출발한다. 그냥 주변에 내려주고 가게 되면 어린이가 어떻게 다칠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죠. 안전하게 어떤 귀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확인하는 게 운전자의 의무예요. 4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일반 지역이든 간에 좌석 띠라고 하는 안전벨트는 꼭 매도록 유도도 하고 매주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의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96번째 문제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1항 범칙금은 노인 보호구역과 같다? 아닙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서 뭐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하는 거 같습니다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금이 2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항 범칙금은 노인 보호구역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것 1항이 벌써 정답으로 틀린 얘기니까 1항이 됐고요. 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서행하십시오라고 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3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다. 주정차 안 됩니다. 금지할 수 있습니다. 4항 그 다음에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맞는 얘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말하자면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서 합의를 했던가 종합보험으로 처리했던 간에 형사처벌은 받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지 않는 것,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1항이 올바르지 않는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29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올바른 주행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어. 도로를 어떻게 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일시 정지한다. 당연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이죠. 정답이 나왔고요. 2항 보호자가 통행하는 경우 서행한다.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된다. 3항 아직 반대편 차로 쪽에 있는 상태라면 신속시정한다. 아, 저쪽에서 오고 있구나. 나 빨리 건너가면 된다. 안 된다. 가면 안 되죠. 4항 어린이와 안전거리를 두고 옆으로 피하면서 또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피하면서 가면 안 된다. 일단은 어린이가 횡단을 할 때는 일시 정지하는 게 운전자의 아주 기본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9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 올바르지 않는 거 틀린 얘기예요. 자, 1항 매시 30km 이내로 서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최고속도 30km에 30km 이하로 가야 되겠죠. 2항 돌발 상황에 주의하면서 항상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서행한다. 맞는 얘기. 차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보면 일시 정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4항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는 경우 경음기를 울리면서 주행한다. 왜 횡단보도를 안 건너가? 하면서 막 경음기를 울리면 되겠어요? 안 된다. 따라서 298번째는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4항이 올바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9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과 주행 방법이다. 맞는 것 2가지를 골라내세요. 그래서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방법이에요. 자, 1항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통행할 때는 항상 제한 속도 이내로 서행을 하는 것이 아주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이에요. 1항이 맞는 거고요. 하나 골라냈어요. 3, 2. 이 1항의 경우 속도 제한의 대상은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 전차이고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 정지한다. 맞는 얘기죠. 어느 경우이든 간에 어린이가 지나가면 일시 정지한다. 맞는 얘기. 따라서 맞는 것 2가지 1항과 2항이 올바르게 설명한 거 맞는 얘기예요. 3항과 4항은 틀린 거겠죠. 대안학교나 외국인 학교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어린이가 횡단하는 게 서행한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대안학교라든가, 대안학교는 이제 정교육이 아니고 학습자들이 필요한 교육이 있다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키는 공공교육기관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횡단보도가 아닌 대로 어린이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서행하면 되나요?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으니까 일시 정지해야 되는 것이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는 무조건 서행한다. 역시 일시 정지해야 된다. 따라서 3항과 4항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30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해야 되는데 위반했다는 거죠. 이때의 범칙금은 얼마? 9만 원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래호 TV에서 문제은행으로 되어 있는 1000문제를 가지고 1편 100문제, 2편 100문제, 오늘 3편 10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영상을 통해서 듣고만 계셔도 시험 보러 가서 충분하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를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뭔 답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문제를 모른다고 한다면 답을 골라낼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를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요, 이 영상을 반복해서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운전면허 시험에 충분하게 필기시험만큼은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또 문제를 가지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